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라온님 아시죠? 이야기 굉장히 잘하시고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인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온님. 아닙니다. 네. 라온님 말씀 워낙 잘하시고, 이야기도 너무나 몰입감 있게 해주시는데, 비결이 있을까요? 이제 참여하실 분들에게 좀 그거를 줄 수 있을까요? 비결이요? 비결이 있나. 글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제 직장이 아니고 좀 사업을 했었다 보니까 약간 거래처분들 만나고 이러면서 말을 좀 많이 하면서 약간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을 많이 해서 비법은 없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말을 잘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뭐 종종 듣긴 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겸손한 분들이 잘한다라고 했는데 네. 살짝 인정하시는 분도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담이 됐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라온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라온이에요. 오늘 얘기는 조금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 우선 주인공만 돌비라고 하고 네네네. 나머지는 그냥 약간 이름은 아니고 지칭할 수 있을 만한 그게 있거든요. 그래요? 별명 같은 건가요? 별명은 아니고 약간 뭐 그런 거죠. 대리님 이런 식으로 지칭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서 엄청 헷갈리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조금 범죄랑 관련된 현실 공부다 보니까 그거에 좀 유의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 돌비라는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아이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엄청 조용하고 말수도 별로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숫기도 많이 없고. 네.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자체가 좀 지역별로 같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 뭐 같은 운동 태권도장 같은 그런 데 다니던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친구들 중 하나였고 이 친구가 워낙 말수가 없다 보니 그 당시 운동장 한켠에 그 타이어로 이렇게 쳐져 있는 약간 놀이터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거기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구름사다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서 계속 놀더라고요. 그냥 진짜 매일 그 구름사다리를 타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구름사다리 밑에 그 모래 거기서 되게 자주 놀았어요. 근데 저희는 또 천진난만한 1학년들이기 때문에 너 거기서 뭐해? 약간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하고 그냥 그렇게 놀던 와중에 하루는 돌비가 아파서 학교에 못 나왔어요. 예. 근데 그날 비가 꽤나 왔거든요. 근데 뭐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 걸 신경 쓰나요? 그냥 끝나면 가서 놀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막 놀이터에 가서 노는데 어떤 한 친구가 구름사다리를 타려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하고 갔는데 구름사다리 그 봉 밑에 빗물에 모래가 이렇게 쓸리잖아요. 운동장에 있는 모래들이. 근데 거기서 병아리가 나온 거예요. 죽어있는 병아리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꽤 많이. 근데 그때는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었어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뭐 병아리, 토끼 이런 거 한창 초등학교 앞에서 아저씨들이 많이 파실 때라서.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약간 전 어렸을 때부터 좀 긍정적인 타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병아리가 죽어가지고 여기다 묻어줬나 보다. 진짜 착한 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친구들도 무서워는 하다가 그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착한 애다 하면서 비가 왔으니까 모래로 아무리 덮어도 물에 쓸려갈 것 같아서 우리 내일 와서 이거 다시 덮어주자.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책받침인지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놓고 비가 오니까 집에 갔어요. 다음날 돌비가 학교에 와서 수업이 끝나고 또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비야 뭐해? 이랬더니 뭐 크게 말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다가 말아요. 그 친구 원래 그래요.
그래서 거기 어제 병아리가 이미 덮여 있었어요, 흙이. 그래서 너 봤어? 했더니 뭘 봤냐고. 그래서 거기 어제 병아리가 엄청 많이 묻혀 있었다고. 근데 비에 이렇게 쓸려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거기 책갈피로 덮어주고 왔는데 너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했더니 딱히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 진짜 착한 애다. 너가 이렇게 병아리들 무덤까지 만들어주고 너 진짜 착한 애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근데 이 친구는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학년이 계속 올라갈수록 이 친구가 약간 일진처럼 변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일진. 성격도 조금 드세지고 말도 좀 거칠게 하고 그런 소위 노는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1학년 때 이 친구랑 같은 반이었던 애들은 아예 이 돌비의 이런 모습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유치하긴 한데 저희 5학년 때 다른 학교하고 패싸움이 붙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남자애고 여자애고 20몇 명이 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또 왜 그 당시에는 엄마들이 녹색 어머니회 이런 거 하시면서 저희 엄마도 녹색 어머니회 부회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엄마가 또 친구들 어머니들하고 많이 친해서 저도 당연히 친구들하고 많이 친했는데 그중에 그 패싸움에 걸린 친구들이 유독 많았어요. 저는 그냥 사실 전 진짜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돌비라는 친구도 거기에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반이었던 다른 친구가 야, 돌비도 저기 있네? 그래서 쟤는 왜 저기 있지? 이렇게 된 거죠, 다들. 근데 그렇게 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던 그 시점에 참고로 아빠가 등장하는데 저희 아빠는 엄청 무뚝뚝한 경상도 분이세요. 예. 친구들 뭐 이런 거 간섭도 안 하시고 사실 제가 지나가다 넘어져도 그냥 가시는 분이시라서 아빠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아빠가 하루는 너 혹시 돌비랑 친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하지. 나 걔랑 같은 반도 했었어. 이렇게 하니까 너 가급적이면 걔랑 놀지 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 번도 말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뭐 아빠 왜 내 친구랑 놀지 말라고 해. 내 친구인데 왜 아빠가 간섭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지금은 말할 수 없으니까 이유를 말할 순 없고 아무튼 걔랑 가깝게 지내지 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고 사실 그 나이 때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만나고 놀았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중학교 가서도 뭐 꾸준히 만나서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만나서 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때 또 그룹과외가 유행이었어가지고 그룹과외도 같이 했었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그렇게 중학교 3학년, 2학년쯤에 A라는 다른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네 아버님이 의사셨거든요. 근데 둘이서 이 돌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 근데 아빠가 돌비랑 놀지 말래. 그러니까 걔도 우리 아빠도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아빠는 이유를 물어봐도 말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너네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걔네 집에 놀러를 가서 막 놀고 걔네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쯤에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아저씨 왜 돌비랑 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그러던데.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가 지금은 너네가 너무 어려서 그 이유를 말해줄 수가 없다. 근데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아라. 근데 둘 다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아, 예? 아니 근데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가깝게 안 지낼 거 아니냐. 이유라도 말해줘라. 이랬더니 안 된대요. 지금은 너무 어려서 안 된대요. 좀 더 크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농담처럼. 그래서 알겠다. 또 저희는 또 둘 다 말을 잘 들어서 좀 더 크고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저희가 둘 다 이걸 꽂혀 있었나 봐요. 좀 더 크고 찾아와라.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또 물어봤어요. 너네 아직도 그거 안 까먹었니? 그러니까. 예. 지금 한 1, 2년 지났어요 이미. 너네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니? 이렇게 하면서 슬쩍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이걸 지금에 와서 안 건데 무당이랑 무당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썰이 있대요. 신이 맞아야 네, 결혼할 네, 수 맞아요. 있죠. 근데 두 분 다 무당이시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아빠들 기준으로 안 맞는 신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A라는 친구 아버지가 의사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상 그 아버지는 이 친구를 벌써 거의 한 10년째 보고 계시는 거죠. 왜냐면 저희랑 다 친구니까. 네.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 게
그 친구가 조금 너희 말에 공감을 크게 못 해주는 성격이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일 거죠. 반사회적 인격 장애.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슬프다 뭐 이렇게 해도 안 됐다 이렇게 해줄지언정 자기 진짜 생각으로는 근데 이게 왜 슬프지? 이렇게 할 수 있을 친구라고. 예.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나 다칠까봐 마음이 많이 다치고 할까봐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아빠들끼리 얘기를 했던 거래요. 그러면 엄마들도 알고 있냐 했더니 엄마들도 대충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런 말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알겠다 이렇게 하고 사실 그 돌비라는 친구랑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연락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그 A라는 친구도 그 당시에 태권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꽤나 유단자였고 오래 운동을 했었는데 둘이 같은 도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돌비라는 친구가 A한테 연락이 와서 나 운동하고 싶은데 너네 도장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태권도장 여기야 이랬더니 나 그 아파트 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도장이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에 있었거든요. 나 거기 아파트 사는데 그럼 나도 혹시 가도 되나?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범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 온다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어머니하고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어머니도 무당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 얼굴이 안 잊혀지거든요. 진짜 무서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말하시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생긴 게 진짜 무서웠어요. 엄청 인상도 날카롭고 화장도 세고 뭔가 그런 무당이라는 걸 들어서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게 생기신 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그 친구가 어머니랑 와서 상담을 하고 태권도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범님도 저희 친구라고 하니까 사실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죠. 왜냐면 저희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같은 도장에서.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운동을 하는 거라 저희하고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검은 띠인데 사실상 얘는 흰 띠를 메고 운동을 해야 하는 거니까 사범님이 좀 소외감 같은 거 안 느끼게 그 검은 띠 주시고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최대한 잘 어울려서 소외감 안 느끼도록 엄청 잘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저희 사범님이 되게 넉살도 좋고 돌비님 닮아서 잘생기셨어요. 아, 잘생기셨네. 그래가지고 예. 아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예. 엄청 넉살이 좋으신 분이셔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대해주셨는데 하루는 사범님이 근데 라온아 혹시 그 친구 뭐 성격이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용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일진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 이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성격을 봐서는 내가 원래 알던 돌비랑 비슷하다. 되게 조용해졌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그냥 잠깐의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래서 왜요? 이렇게 했더니 그 상가 뒤쪽으로 분리수거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상가 사람들 분리수거장. 사범님이 이제 그 바로 옆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 선생님이랑 사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치워줄게 하고 퇴근하시기 전에 분리수거를 같이 가지고 내려가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갔는데 그 돌비가 같은 아파트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분리수거장에서 돌멩이로 새를 고 있었대요. 뭐야? 돌로 띄운 거죠. 사범님이 그걸 보시고 약간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하고 A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어땠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런 건 없었다. 그렇진 않았다 했는데 둘이서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아리 죽은 거 혹시 그거 걔가 한 거 아닐까? 그렇게 했는데 둘 다 에이 설마 애가 그렇게까지 잔인하진 않겠지. 사범님이 다른 무언가 쓰레기 같은 거를 새로 잘못 보신 거겠지. 왜냐면 저희는 그 친구랑 10여 년의 친구였는데 사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닐 거야 이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고3이 되고 저는 또 수능을 봐야 되니까 운동을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사범님이 근데 여름방학 때까지만 부사범으로 와달라. 사범님이 월급 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뭐 고3이 월급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선은 알겠다 하고 부사범으로 제가 운동을 한 건 아니고 근무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어린애들을 운동을 시켜요. 막 8살, 7살 이렇게 제일 자그마한 아이들을. 예. 근데 그 중에 괜찮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어느 날 그 이마에 멍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그거 아시죠? 전봇대에 오돌도돌하게 뭐 나와 있는 거기에 부딪혔대요. 그래서 괜찮아? 이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뭐 연고도 발라주고 뭐 이랬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이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귓볼 있죠? 귓볼 옆에 턱선이 내려와 있잖아요, 사람이. 그 턱선 쪽이 다 멍인 거예요. 한쪽만. 근데 걔가 되게 어렸어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이랬더니 그냥 계속 뭐 말을 안 해요. 예. 그래서 너 얼굴 좀 보자고 사범님도 부르고 다 불렀어요. 얘 얼굴 좀 보라고 이상하다고. 근데 애는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왜 그러냐고 사범님이 계속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 다쳤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어쨌든 아기들을 약간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다 보니까 혹시나 아동이나 이런 게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범님이 조금 뭔가 이상해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우선은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간 거예요. 그 회원 카드가 있잖아요. 집에 갔는데 집 안에서 돌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 뭐야 김돌비?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랑 A랑 다 같이 있었어요. 그때. 뭐야 너?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동생인 거예요. 돌비의 동생. 그래서 아 너 동생이었어? 야 너 동생 여기 엄청 다쳤어. 이러면서 너 몰랐어? 이렇게 자긴 몰랐대요. 야 어떻게 형아가 돼서 이걸 몰라? 너 동생 지금 심각해. 그 사모님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집에 두 분 다 안 계신다. 그러니까 사범님도 그 두 분의 직업을 아셔서 아 바쁘신가 보다. 예.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신 거예요. 사범님이 근데 뭔가 이상하셨는지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겠다고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엥? 이렇게 됐죠 다들. 그래서 부모님 연락 올 때까지 도장에서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하고 다시 도장으로 갔어요. 격리시켰네. 네, 완전 격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자꾸 이상하셨는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길래 제가 그럼 나도 있을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사범님이랑 옆에 피아노 선생님이랑 도장에 있을래 하고 허락을 받고 도장에 있었어요. 사범님, 돌비의 동생, 그리고 저 피아노 선생님 이렇게 넷이 있었는데 막 놀다가 사범님이 야 피자 먹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야식을 먹고 그 태권도장 매트 있거든요. 폭신폭신한. 그 매트를 4개를 깔고 넷이 누웠어요. 거기. 맨 끝쪽부터 사범님 눕고 돌비 동생, 그 다음 저, 그리고 피아노 선생님 이렇게 넷이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제가 조금 지금도 옆에서 누가 같이 자는 사람이 부스럭하고 일어나면 깨요. 근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예. 옆에서 부스럭 하니까 일어났는데 이 돌비 동생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선생님들 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그맣게 야 어디가 다시 자 아직 새벽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누나 나 집에 갈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너 집에 못 가. 사모님이 보내지 말래. 너 빨리 다시 누워 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러고 아 형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이 어떻게 찾아와 하고 그 문 쪽을 이렇게 보는데 그 왜 옛날에 그런 태권도장 같은 데 보면 유리문에다가 시트지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뭐 무슨 태권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시트지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냥 일반 유리. 그걸 밖에 누가 서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그때는 그게 돌비인지 귀신인지 관심도 없고 너무 무서우니까 사모님이 깨웠어요. 깨우자마자 입으로 이렇게 쉿 하고 막고 저기 보라고 손짓을 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 보시고 뭔가 좀 이상해서 우선 너네 탈의실로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저희가 둘이 탈의실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저희 태권도장이 문이 2개였어요. 근데 한쪽은 도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유리문이었고 하나는 그 사범님 관장님실로 통하는 문이었어요. 사실 거기는 원생들이 잘 들어가지는 않죠.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는 굳이 사범님이 또 그날 도장에 계시고 하니까 굳이 문단속을 안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조가 그 관장님실에서 큰 통유리가 하나 있고 거기로 그냥 도장이 다 보이는 구조였는데 넷이서 그 창문 밑에 다다닥 숨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저랑 그 돌비 동생을 빨리 들어가라고 해서 둘이 탈의실로 막 기어서 들어갔어요. 제가 조용히 하고 있어 누나랑 같이 있자 하면서 괜찮아? 약간 이렇게 좀 다독이고 있었고 거기 밑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걔가 계속 약간 찾으려는 듯이 행동을 했나 봐요. 사범님 말씀으로. 그래서 사범님이 벌떡 일어나서 너 뭐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걔가 놀라는 기색도 없더래요. 보통 그러면 엄청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왜냐면 가운데는 매트리스 4개가 깔려있고 분명히 누군가가 누워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은 없으니까 보통 그 갑자기 불쑥 나타나면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놀라는 기색도 없었대요. 사부님이 돌아가라고 이렇게 한 거. 근데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고 나서 경찰도 불렀어요. 그 친구는 돌아갔고 저희는 탈의실에 숨어있다 나와가지고 사부님이 돌비 동생한테 얘기한 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말해봐라. 이렇게 된 이상 이거 사부님은 좀 알아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피아노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타일렀어요. 그 얘기가 형한테 자주 짰대요. 근데 형제들은 자주 다투잖아요.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엄청 서로 때리고 맞고 자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심한 약간 폭행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동생이 해주는 말이 잠에 들었다가 뭔가 아파서 일어났는데 그 왜 턱 쪽에 멍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때린 게 아니고 바늘 옷핀 같은 걸로 찔렀대요, 계속. 뭐야?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터지고 이제 피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멍이 드는 형상으로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사모님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실 저희는 그때 거의 20살이 다 돼가는 성인이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분명히 아까 그 전에 운동 끝날 때쯤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집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밤 9시에 모든 도장이 운동이 끝나요. 그러니까 걔네 집까지 걸어가려면 뭐 끽해봤자 5분 정도여서 한 9시 40분쯤 대충 집에 갔다고 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났을 때는 한 동이 터오고 있었으니까 대충 6시 정도라고 치면 그때까지도 부모님한테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사모님도 아니 아무리 바쁘셔도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될 리는 없다. 왜냐면 도장에서 연락을 한 거니까 자기 아이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문자로 통보를 하시고 아동의 그런 혐의로 경찰에다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경찰분들도 얘가 미성년자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냥 형제간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너 동생 괴롭히지 마. 동생 때리는 거 아니야. 하고 동생한테도 너도 형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이 났어요, 그 일이. 그리고 저는 이제 수능을 준비한다고 도장을 그만뒀고 그냥 그런 친구들하고는 계속 연락을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 A라는 친구도 사범님도 전부 다 연락을 잘 하고 있었고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흐르고 제가 도장에 다시 이제 20살쯤 됐을 때 도장에 한번 놀러를 갔어요. 네. 놀러를 갔다가 막 나오는데 저 앞에 그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땡땡아 이렇게 불렀는데 막 도망을 가요. 근데 그런 거죠. 따라잡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막 뛰어가서 너 왜 나보고 아는 척 안 해? 너 누나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니라고. 근데 여전히 약간 뭔가 폭행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인사만 하고 헤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돌비를 마주치게 됐어요. 네. 근데 이미 저희는 그때 사회인이잖아요. 꽤나 멀쩡히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로 개가천선했나 보다. 동생 괴롭히지도 않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잘 지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 그러면 너 동생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학을 갔대요. 어머니랑 같이. 야 근데 걔도 공부 꽤나 하나 보다. 유학도 가고. 저희 때는 유학이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지금은 워킹홀리데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막 외국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은 보통 공부를 잘하거나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만 거의 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걔 공부 잘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랑 이제 유학을 갔다고 하길래 그러면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냐 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야 너 잘 지냈나 보다 약간 이러면서 그때 그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초등학생 때 친구처럼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게 아마 동창회였을 거고, 야,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너 핸드폰 번호 알려줘. 이렇게 해서 그래 하고 편하게 번호를 알려주고 몇 번 둘이 만났어요.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난 거니까 뭐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친구들 보듯이 만난 거죠. 예.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친구가 외동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아, 야, 그랬구나. 네. 그리고 사실 19살 때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동생이면 나이 차가 꽤 많이 나는 거잖아요. 맞네요. 예. 그래서 야, 너 근데 동생이 있었니? 우리는 몰랐어. 그러면 고등학생 때 왜 말 안 했어? 동생 있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재혼.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고 그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난 애기였던 것 같아요. 태어난 친동생은 건지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배가 다른 동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태어난 건지 그 어머니가 데리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다른 동생이었다 하더라고요. 아, 했는데 그럼 제가 본 어머니, 그 돌비의 어머니는 그 이혼하신 그 친모였던 거고 저는 이제 그 새 어머니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네. 되면.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너가 말을 안 했구나.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갑자기 A가 또 등장을 해요. A 아버지가 의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또 A랑도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 공감을 못 해준다는 말이 네. 궁금해진 거예요. 이미 저희는 성인이고 머리도 클 대로 컸으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지금으로 치면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 그런 병명이 있다. 네. 근데 아빠들이 그거를 사실 확신할 수는 없었는데 그냥 그 친구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걸 보니까 충분히 그럴만 했다더라. 이렇게 해서 그제서야 저희가 A 아버지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뭐 병아리 의심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범님이 뭐 돌로 새 꽂고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생 바늘로 찌른 거 이런 걸 다 말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완전히 확정을 하신 거예요. 걔는 그럼 맞는 것 같다. 너네하고는 별다를 거 없었냐. 그래서 아직까지 뭐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얘 요즘 걔 돌비 자주 만나는데 이렇게 하니까 둘이선 절대 만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둘이 안 만났거든요. 만날 거면 A를 데리고 나가던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만나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더 큰 일의 시작인데 한 24, 5살 때쯤이 됐어요. 웬만큼 사회생활도 했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했다 보니 그때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예.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뭔가 이 친구가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던 게 그 저희 동창 친구 중에 B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얘가 되게 예뻐요. 귀여워요. 근데 둘이 사귄다는 거예요. 둘이 사귄대요. 예. 그래서 그맘때쯤 그 B가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돌비랑 둘이. 근데 제가 A 아버지한테 돌비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들은 게 있어서 제가 가지마 그랬어요. 절대 가지마 그랬더니 이제 그 B는 자기 인생의 첫 여행이에요. 남자친구와. 너무 설렘에 미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가지마. 아니 왜 가지 말라는 거야. 아니 우선 가지마. 안 가는 게 좋겠어 이랬는데 이미 그날이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그 얘기 들은 게. 되돌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너 1시간에 한 번씩 나한테 전화해. 제가 이랬어요. 사실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꼬박꼬박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시간에 한 번씩 그냥 전화해.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할게.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끊을게. 이렇게 그냥 말을 한 거죠. 예. 근데 얘도 그래? 이렇게 하고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했고 저는 이제 그 A도 얘네 둘이 여행 간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서 A네 집에 있기로 했어요. 그날. 진짜 꼬박꼬박 1시간에 한 번씩 전화 오고 저희는 5분 정도 듣고 끊고 이렇게 했는데 한 11시쯤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애들 목소리가 졸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야 얘네 자려고 누웠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11시니까 그걸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어요. 줄 이어폰으로. 근데 그 음성 속에서 돌비가 오늘 재밌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이 B라는 친구도 오늘 너무 재밌었다. 모두 좋았고 이제 진짜 그 자기 전에 연인들이 나누는 그런 대화를 약간 졸린 목소리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돌비가 그러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수학이 넘어와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급하게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숨이 막히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 급소를 탁 찔렸을 때 이렇게 숨을 순간 못 쉬는 것 같은 소리. 저희는 운동을 했으니까 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얘가 야씨 녹음해 이래가지고 자기 휴대폰을 갖고 와서 그걸 녹음을 하고 근데 계속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막 뭘 치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리고 뭔가 급박해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선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러다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우선 전화를 끊고 A의 아버지한테 달려갔어요. 아저씨 이것 좀 빨리 들어보라고. 지금 큰일이라고.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녹음했던 그거를 들려주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들으시더니 얘네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얘네 뭐 어디 쪽으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경찰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도 좀 아시는 분이 계셨는지 아시는 분들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쪽에 제발 아는 사람 있으면 여기로 얘 이거 위치 추적 떠가지고 사람 좀 보내보라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 친구가 이런 걸 들었다고 해서 녹음까지 해놨는데 우선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야 부탁 좀 한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저희한테 이제 왜 어떻게 이걸 듣게 됐는지를 물어보셔서 똑같이 말을 해줬어요. 여행을 간다 하길래 그냥 안 갔으면 좋겠는데 뭐 계속 간다 해서 그럼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해라 하고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전화 온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갑자기 이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녹음을 했다. 너무 초조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아저씨 친구분한테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연락이 왔는데 체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거는 목을 조르는 그게 맞았고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당연히 이제 경찰 조사가 내려왔죠. 와. 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또 처음부터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근데 왜 친구한테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라고 했냐. 왜 위험하다고 생각했냐라고 물어보셔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병아리 의심되는 거랑 남동생 때리고 이랬던 거랑 그걸 얘기했는데 A는 그 새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전 새 얘기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범님이 봤다던 그 돌로 있었다던. 그래서 이 친구가 위험해 보였다. 그리고 저 A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듣고 나서인지 더 위험해 보였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여행을 뜯어 말렸는데 계속 간다고 하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저희의 진술들을. 그래서 알고 보니까 병아리 그랬던 거 맞고 새도 그랬던 거 맞는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친어머니랑 친아버지랑 이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새어머니랑 이 친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거고 동생이 있고 이 둘은 유학을 떠났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친어머니도 새어머니도 동생도 다 얘가 그렇게 죽였더라고요. 해했다고요? 네, 해했어요. 완벽하게 해했다고. 미쳤네 이거.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직접 이걸 들은 건 아니에요. 이게 또 경찰 조사 관련된 거라 저희한테 직접 알려주실 수는 없었는데 예. 아저씨 친구분이 전화해서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아저씨한테. 예. 저희는 아저씨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친어머니도 그 새어머니도 남동생도 유학을 갔던 게 아니고 이혼을 했던 게 아니고 해한 거더라고요. 와. 그리고 친아버지가 남았잖아요. 예. 근데 친아버지도 엄청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매우 아프신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무슨 암 걸리고 이렇게 아픈 게 아니었어서 예. 그 친구가 해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컸었는데 그것까진 증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B라는 친구도 해한 거죠. 이거 완전 연쇄살인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에서 저는 지금 30대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사이코패스였던 거죠. 소시오패스던지. 예.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것을 A의 아버지가 먼저 캐치를 하시고 그 친구들 아버지한테 다 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또 의사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캐치가 좀 빨랐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의 그 행방은 몰라요. 아마 이것들이 다 밝혀졌다면 아직도 교도소에 있겠죠? 그때 뭐 재판을 하고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으니까. 와. 근데 저는 사실
그 B도 안타깝긴 한데 그 네. 동생이 더 기억에 남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러면 그 B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근데 원래부터 그게 계획이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예. 그렇게 하려고 걔랑 사귀어서 뭐 계획적으로 여행을 데리고 가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요. 아니 왜?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해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래는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 라오님도 어쨌든 많은 분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가 그냥 마냥 내가 들은 얘기다, 뭐 내가 겪었던 이야기인데 라면서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네 이게. 와,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사람은 뭐 당연히 경찰에게 체포를 당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감옥에는 있겠죠.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감옥에서 뭐 어떤 형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몇 년 뭐 사는 건지 무기징역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지. 네, 아예 모르고 뭐 사실 제가 그 친어머니를 봤던 건 17살 때였거든요. 예. 고1 때. 근데 언제부터 그 어머니가 안 보였는지도 몰라요. 언제 재혼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언제쯤 아프셨는지도, 이 동생이랑 새어머니가 언제쯤 유학을 갔는지도 사실 저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라온님이 그 사람이 이상하고 뭐하고 한지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사이코패스들이 정말 연기를 잘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잘해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 사람이요? 이게 밝혀지면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제가 요거 시참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우연히 네네네.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공감을 한대요.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확진 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공감을 더 많이 하고 이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들이 의심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법의 테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대요. 근데 이제 아닌 사람들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이런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조절이 안 됐던 거고, 충동 조절이. 무섭다 진짜. 네, 일반적으로 뭐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이 세상에서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공감을 일부러 한대요. 근데 다 떠나서 그냥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럼 내 주변에 좀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더 무서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라온님 주변에 그것도 가까운 친구로 있었던 거예요. 꽤 가까웠죠. 왜냐면 초등학교는 전학가지 않는 이상 학교가 변하지 않으니까, 물론 다른 학교도 그렇지만 예. 더군다나 아빠들끼리도 엄마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잘 된 데가 초등학교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서 6년을 함께 보내고 이랬으니까, 나중엔 운동도 같이 하고 이랬으니까 그때는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아서 맞아요. 위험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라온님이 조금 더 만약에 뭐 후배 팠다고 생각을 하면 네. 진짜로 제가 어떤 뭔 일을 저지른 거 아니야 하면서 더 파고들었다면 아마 라온님을 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곳까지 가요 지금 생각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그렇죠. 제가 내 이거에 대해서 범행이 캐묻고, 밝혀지는 네. 건데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건 사람으로 안 보니까 정말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와. 별비님 말 들으니까 진짜 꽤나, 특히 저랑 A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 라온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마지막에 갈수록 뭐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라는 걸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와 진짜 이거는 충격적이고 섬뜩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다. 너무 섬뜩하네요. 그리고 또 희생당했던 분들의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네. 오늘 라온님의 이야기로서 우리 주변에 정말 가까이에 사이코패스들은 존재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라온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영화나 어떤 범죄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아내이자 남편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람을 해야 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